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스피노자의 정치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내용은 제6장 군주국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제5장의 맨 마지막 절, 7절 내용이 6장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5장 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겠죠? 마키아벨리 하면 이제 군주론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주론. 이 군주론은 워낙 당시에도 유명했고 그 당시에도 내용이 문제가 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권력 유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덕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교회도 그걸 용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금서로 처분하기도 하고 못 읽게도 하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그 책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시대에도 이미 그 책은 잘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책의 영향력이 셀 때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그런 책이 없다고 금서 취급하고 못 읽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빼앗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적극적으로 그 책의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그 책이 가지는 영향력을 다르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대개 사람들을 이제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읽거나 노래를 듣거나 뭔가를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본성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금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은 그것을 하되 그 나쁜 영향, 나쁜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스피노자는 결국 국가 제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이 매우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단지 못 읽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방향을 유도함으로써 원하는 쪽으로 그 책이 가져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지금 마키아벨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를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리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사람에게 기대할 법한 바대로 실제로 행동했다면 아마도 이 책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두 가지 해석 경향이 있는데 하나가 특히 이제 군주론의 내용과 관련해서 군주론은 철저하게 군주를 위한 책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군주를 위한 책인 것처럼 썼지만 사실은 뭐랄까 일반 백성들이 읽고 군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반면교사용 책이다. 뭐 이런 이제 해석 경향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후자 입장에서 군주론을 해석함으로써 군주론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지점을 오히려 해체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7번째 줄 정도에 나옵니다. 제5장 7절 141쪽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주가 참주가 되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군주에게 두려워할 이유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참주가 될 원인을 더 많이 쌓으면서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주를 그 길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지. 자, 이 구절입니다. 자,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마키아벨리의 입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또는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은 거죠.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참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대통령답지 못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버티고 임기를 마치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자리에서 제거한 거죠. 결국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어떤 교훈을 도출하느냐? 스피노자는 군주가 참주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주라는 말은 군주를 참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군주가 됐지만 군주로서의 권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군주답지 못한 군주가 돼버리면 참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애초에 합법적인 계승자가 아닌데 쿠데타를 통해서 군주가 된 사람, 이 경우는 군주의 지위에는 올랐지만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인데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통령 노릇을 잘 하면 사후적으로 그 사람의 대통령 지위를 사람들이 묵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참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사용 면에서 참주인 것과 권력 쟁취 면에서 참주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군주가 군주다워야지 군주답지 못하면 참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스피노자는 그런데 군주가 어떨 때 참주가 되느냐? 자, 1장부터 반복해서 스피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쉽게 내가 군주가 되거나 참주가 되는 것을 나의 그냥 결심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훌륭한 시민이거나 훌륭한 시민이 아닌 것을 단지 각자의 결심의 문제인 것처럼, 즉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악덕을 비난하는 거죠. 1장에서 힘주어 얘기한 게 뭐예요? 인간의 악덕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치 인간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무능했다, 이 얘기예요. 자,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왕이건 백성이건 정치인이건 일반 시민이건 다 그 사람들의 결심의 문제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떠한 행동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단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 자,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의 원인을 오로지 나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밖에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행동도 그렇고 또 어떤 투표하는 행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단지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고독한 결심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투표 행위건 소비 행위건 뭐건 간에 그 행위를 결정하는 인과의 사슬이 있죠. 그 인과의 사슬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이에요.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는 통치자가 됐건 피치자가 됐건 그 사람의 행동, 좋은 통치 또는 나쁜 통치 또는 복종, 저항, 이것을 결정하는 인과의 사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인과의 사슬을 분석할 생각을 안 하고
자, 비가 오는 데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는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비가 오는다고 하는 사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군주가 참주로 바뀌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참주더러 회개하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럼 안 되겠다, 널 죽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참주를 제거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또 다른 참주가 들어서더라. 왜? 원인이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조라는 말은 바로 이 인과의 전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각을 정치 문제를 바라볼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행동, 어떤 국가의 행동도 개인의 행동과 마찬가지죠. 어떤 행동을 비난해요. 그래서 마치 비난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핵심으로 미래건, 뭐 로켓 발사건, 미사일 뭐건 간에 이런 행동을 하면 비난하고 비난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행동하죠. 그러나 어떠한 행동에는 다 인과적 관계가 사슬이 있고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면, 정작 그 아웃풋을 바꾸고 싶다면 이 구조 전체를 손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스피노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군주가 참주가 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이길래 참주를 제거해도 또다시 들어선 군주가 또 참주가 되느냐? 그건 뭐냐? 군주에게 두려워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군주에게 두려워할 이유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참주가 될 원인을 더 많이 쌓으면서, 자, 원인이 뭐냐? 참주가 될 원인, 군주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주가 참주가 되는 원인인데 오히려 그 원인을 자꾸 만들면서 단지 참주를 제거하려고만 한다. 이거 얼마나 한심하냐. 이것을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마키아벨리를 빗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정치학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것을 다중의 공포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Fear of the masses. 전치사 of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격도 되지만 동시에 목적격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의 공포라는 말은 다중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중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통치자와 피치자 관계가 있는데 통치자가 피치자를 두려워해요. 왜? 피치자가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피치자는 왜 통치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통치자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언제 피치자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통치자가 참주로 변해서 결국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결국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저항을 하죠. 그러나 그 저항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통치자는 두려워서 이 저항의 가능성을 분쇄 또는 봉쇄, 미리 파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또 노력을 하죠. 바로 이 공포의 상호성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제거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불신하고 또 통제하고 권한을 주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자기를 언제 제거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또 통치자도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의 수하들이 언제 자기를 먼저 제거할지 모르니까 내가 걔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불신 메커니즘 속에서 암살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현대사에도 옛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16세기, 17세기에는 유럽에서 전쟁도 많이 벌어졌지만 내전도 많이 벌어졌고요. 또 폭군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난 다른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기독교 세계 안에서 옛날에는 다 같은 종교를 믿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교와 구교가 분열하고 또 신교도 신교대로 또 분열하고 하니까 통치자의 종교와 피치자의 종교가 불일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피치자는 종교가 다른 통치자의 지배에 고분고분 순종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교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기독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교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상위의 권력자인 신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당한 지배자, 즉 군주가 참주로 변한 거죠. 이 참주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폭군 방벌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모나르코마키라고 부르는데 사실 맹자 시절에도 있었어요. 춘추전국 시대에도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왕이 왕답지 못하면 더 이상 왕이 아니니까 이 필부를 죽이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폭군이 되면 참주가 되면 그 참주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하는 논리들이 퍼져나가면 서로 마치 공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먼저 폭군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죠. 그러면 당연히 또한 그 군주는 자기를 폭군이라고 비난하면서 언제든지 암살하겠다고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빨리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런 음모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이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반복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후에 자, 분단이 됐어요. 남한의 사회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역사적으로 배울 때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과 남한에 있는 남로당 뭐 같은 세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한에 있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배 집단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편이라고 보이겠죠. 그러면 내버려두면 언제 한편 먹고 나를 제거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남한 내의 반대 세력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또 제거당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반대파 세력은 언제 지배 집단이 우리를 제거할지 모르기 때문에 늦기 전에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불신 메커니즘이 내전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졌죠. 자, 기억하세요? 다중의 공포. 무슨 뜻이라고요? 다중이 가지고 있는 공포 또는 통치자가 다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 그렇게 해서 공포가 상호성, reciprocity, reciprocal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포가 서로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에 빠지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구조를 내버려 두고 단지 폭군만을 제거하려고 해봐야 그 폭군은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신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거다. 그것을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이겁니다. 자, 추가로 또 살펴보자면 마키아벨리는 자유로운 다중이 자기의 안녕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를 아마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자, 스피노자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군주정체를 다루지만 군주정이 왕 한 사람에 의존하면 안정적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바로 그 군주 국가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다중이 자신들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사람의 군주에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요 얘기가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부터는 이제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피노자가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조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헌법을 잘 만들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당시에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가 헌법 개정을 아무리 얘기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시도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헌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다만 대통령제냐 또는 의회 중심제냐 아니면 혼합제냐, 여러 가지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의 제도적 다양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주정이냐 군주정이냐 또는 군주정이냐 귀족정이냐 이런 고려는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나 지금 스피노자 시대에는 왕정이 기본값이었고, 그리고 드물게 귀족정이 있었어요. 귀족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왕정이 아닌 정부 형태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당시 네덜란드 같은 곳이 사실상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화정이라고 불렀고, 그곳이 사실상 부유한 사람들, 상인들이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귀족정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들, 이게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이상하겠지만 그냥 도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통일 국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피렌체라든지 밀라노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데가 다 하나의 공국이었어요. 무슨 뭐라고 그러죠? 자기 명칭이에요. 그런 공작이 지배하는 곳을 공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 그래서 한 명의 공작이 지배하는 국가가 있거나 아니면 다수의 상인들이 협의해서 지배하는 그런 공화국, 요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쭉 정부 형태, 즉 국가 형태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죠. 그게 뭐예요? 한 명이 지배하는 왕국이거나 군주정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귀족정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대중이 지배하는 민주정이거나 이 세 가지로 구분하죠. 스피노자도 이 분류법을 받아들여서 이 세 가지 정부 형태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정부 형태, 어떤 것을 선택하건 간에 그 정부 형태가 최선이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 형태 중에 어느 하나가 최선이 아니라 어떤 정부 형태더라도 최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이 정부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정부 형태를 바꾸는 것은 매우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변화에 자기 살아생전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 파괴적인 과정을 다 목격했어요. 소련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는 해방 후 한동안 우리가 정부 형태가 확 바뀌면 그 정부 형태에 익숙해지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이전 지배 형태, 정부 형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도기가 지나서 온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주류가 될 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죠. 우리도 보세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한 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싹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함께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배 집단인 한 새로운 헌법을 도입하더라도 그 헌법의 정신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교육받고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죠. 이 사람들이 박정희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나라에서 또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배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전두환, 노태우 시대예요. 또는 이들과 맞서 싸운 김대중, 김영삼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도 온전히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통치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다 물러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헌법에 부합하는 시민들과 통치자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결국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민주공화국 헌법 하에서 온전히 그 헌법의 정신에 맞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또 시민으로서 사는 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이렇게 바꾸는 정부 형태의 변화를 겪는다면 사람들이 살아생전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정부 형태를 확확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한 사람 어떤 백성들은 정부 형태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부로 바꾸려고 했던 나라들은 다 다시 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세기 영국에서 네덜란드, 스피노자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와 바다 도보 해협 그냥 바다만 건너면 나오는 곳이죠. 바다 건너 나오는 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왕정에서 왕을 제거하고 공화국으로 바꿨더니 쉽게 공화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체 변화를 하려는 무모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정부 형태에서 그 정부 형태의 최선의 상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100년 후에 프랑스에서 1789년, 1789년에 대혁명이 발생하죠. 그렇게 해서 왕의 목을 따고 목을 제거하고 왕을 제거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어요. 그럼 그 이후로 지금과 같은 프랑스의 공화국이 몇백 년 동안 쭉 지속됐느냐? 그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우여곡절, 100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겪어요. 다시 왕정복고도 일어나고 황제정이 등장하고 다시 공화국이 등장하고 다시 왕정이 등장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 후에서야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공화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죠, 대가로. 스피노자는 그것을 파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일단 국가가 보존되는 것은 사람이 바라는 바다. 국가가 보존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부 형태가 보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6장 1절부터 봅시다. 자, 1절에서 결국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인간은 정치적 상태를 본성적으로 욕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 상태, 정치적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는 일을. 자, 우리 이제 정치적 상태 그만할래? 우리 사회계약 다 파기하고 다 각자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 빠이빠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되게 의미심장하죠. 내내 사회계약에 관한 얘기 또는 자연 상태에 관한 이야기 했지만 사실 그것은 픽션이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진화 인류학자 또는 진화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은 영장류 또는 현생 우리 인간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유인원 영장류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사회생활 이미 정치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치적 생활을 하기 전의 자연 상태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픽티브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스피노자의 대전제예요. 인간이 정치적 상태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인간은 언제나 정치적 상태 속에 있고 정치적 상태를 욕구한다. 근데 정치적 상태를 욕구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동시에 정치적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 상태가 지속되려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한 것처럼 인도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해요. 그렇게 되기를 인간이 또한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욕구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체되겠죠. 그리고 그게 해체된다면 인간은 정치적 상태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보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 삶에 필요한 충분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인간의 삶이란 앞에서 얘기했죠. 단순히 동물적 삶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정신적 삶이고 이런 우리가 흔히 인간을 동물과 구별할 때의 요소, 그 요소를 갖춘 삶을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을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하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동시에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 결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결합하는 정치적 본디지, 정치적 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것, 즉 국가, 정치적 삶, 정치 공동체를 사람들이 욕구한다는 말은 국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고 국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곧 국가의 형태, 지배 형태, 정부 형태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라는 게 스피노자의 주장이에요. 자, 이 3단 논법 이해되죠? 자, 그래서 2절 정치 공동체에서 불화와 반란이 종종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를 해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위에 괄호에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다른 사회들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과 다르게. 자, 인간들의 결사, 소사이어티는 사실 정치 사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결사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결사체들은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경제사회, 시장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결합되기도 하지만 필요가 없으면 헤어지죠. 또 국가들의 결합도 필요에 의해서 결합하지만 필요가 없으면 헤어져요. 동맹이라는 것도 해체돼요. 그러나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회는 한번 결합하면 쉽게 해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스피노자는 국가의 형태, 다른 말로 하면 지배의 형태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즉 군주국가라면 군주국가라는 형태, 귀족국가라면 귀족정이라는 그 형태, 민주국가라면 민주정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 우리는 민주국가죠. 그렇다면 이 민주국가, 즉 주권자가 국민이에요. 국민이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궁리해야 되죠. 그것이 사실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11장 이후에 스피노자가 논의했을 이야기예요. 자, 귀족국가라면 귀족국가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 장치를, 법적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 기술, 아르테가 필요하다. 자, 3절 봅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인간의 본성이 자기에게 가장 많이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욕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사람들의 조화와 상호 신뢰를 위한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에게 가장 많이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욕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지만 아는 것을 욕망하지 않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문제 또는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욕구는 따로 놀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인정해요?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를 거슬러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성의 지침에 따라 인간이 자기 욕구에 거슬러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트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아르테라고 하는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그 격언 알아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표현 있죠. 거기서의 예술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파인 아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술. 사람의 목숨은 짧고 그 목숨을 살리는 의술은 영원하다 이 얘기예요. 그 아르테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인간의 뭐랄까요 탁월한 능력을 또한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예술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우리가 저도 그리스를 가보지 않았지만 아테네 여행하는 어떤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아테네 신전이 있고 거기에 신상들이 있죠. 거기에 신상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날 석고로 뭐 만들듯이 덕지덕지 뭐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까요? 돌이 원래 있겠죠. 뭐죠? 대리석 같은 돌이 이렇게 있고 일단 뭔가를 쪼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크고 반듯한 걸로 어디선가 찾아서 사가지고 올 거예요. 운반해 오죠. 그럼 그 안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 신의 모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왜냐면 스케치를 뭐 하기는 하겠지만 겉면에다가 그다음에 그걸 이제 쪼아서 그 안에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관념, 폼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고 그 폼이 구현되어야 할 머티리얼, 재료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나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만 보여요. 머릿속으로만 보여요. 그리고 그 형상에 따라서 재료를 다듬는 거죠. 바로 이 능력, 이게 바로 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술,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플라톤적인 생각인데요. 플라톤은 정의 또는 국가 뭐든 그것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봤어요. 그것을 알고 나면 재료를 그것에 맞게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쪼개고 사포로 다듬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이 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휘해야 할 이 솜씨는 얼마나 정교해야 되겠어요. 즉 힘이 지나치지도 않아야 되고 부족하지도 않아야 돼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알겠어요? 그것을 바로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치 기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민이라고 하는 머티리얼을 가지고서 그 안에 어떤 형상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국민의 형상이 그 매질을 재료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가라고 하는 형상이 국가의 재료가 사실 사람이죠. 국가의 재료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돼요. 그러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딱 맞게 하는 능력, 그것을 기술이라고 부른다. 그 기술이 있어야 최선의 국가, 그 기술이 있어야 최상의
이 흉상 또는 비너스상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입법가는 정치가는 그런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바로 그런 기술을 연마했고 그런 기술을 이렇게 책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달하려고 한 거죠. 자, 3절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이성에 따라서 욕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이성의 지침을 거슬러서 딴 거를 욕구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해로운 것도 욕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도 하고 무절제한 생활도 하고 그렇죠. 이성의 지침을 따라서 산다면 클럽 가면 안 되죠. 답답하죠. 마스크 턱에다만 걸치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튼 심란합니다. 우리가 이성의 지침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스피노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연지사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스피노자는 바로 이성의 지침을 따라 살도록 강제될 수 있게 국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국가의 지침은 또는 국가의 강제는 이성의 지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혼동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쉽게 강제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스피노자에게는 그것이 이성적인 강제냐 비이성적인 강제냐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누군가가 선생님의 지시나 명령이나 지침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어야지 잔소리냐 아니냐 지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잔소리하지 마. 난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 알아서 살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호기롭게 이야기하지만 스피노자가 주장하듯이 인간은 그렇게 호기롭게 지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버텨봐야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자기의 욕구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뭐랄까요? 온전한 이성적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남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의 도움이란 뜻이 아니라 그런 인간들의 도움을 유익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결합한 정치 공동체와 그 법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법은 또는 국가의 명령은 이성의 지침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성의 지침이 개개인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있고 그 법은 언제나 강제 규정을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사람들이 집합 행동을 또 막 어기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어기면 300만 원 벌금을 매기겠다. 바로 이런 강제적인 법을 어기면 안 되도록 하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 조치들, 처벌의 조항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강제하는 거죠. 인간은 두 가지 기본적인 정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스피노자는 보고 있어요. 뭐냐면 희망과 두려움이죠. 우리는 희망이 있을 때 어딘가로 향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자, 이 희망, 두려움, 어딘가를 향하거나 어딘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아주 기본적인 이 정서의 법칙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서 결국 이성의 지침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나 이 책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책에서 스피노자가 언급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이제 세 번째 요소죠. 하나는 뭐예요? 법이 이성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즉 이성의 강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이성적인 것의 강제하고는 구분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강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결정에 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에 의해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벌금 때문에 또는 감옥 가니까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즉 내가 자율적으로 voluntarily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더 잘 지켜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하고 그것을 정말 자기도 좋아서 원해서 또 옳다고 믿어서 하는 경우는 다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교육이 중요한 이유고 또는 때로는 종교가 중요한 이유고 뭐랄까요, 홍보가 중요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설득 없이 강제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죠. 얻을 수가 없죠. 자, 이 세 가지 명심하세요. 자, 이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고요. 바로 그런 생각에 따라서 국가를 꼼꼼하게, 완전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최선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국가가 최선의 국가냐? 이성에 의해서 인도되는 국가다. 그럴 때 국가 구성원들이 안전할 수 있고, 안전할 때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롭고 평화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국가에 복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는 힘이 가장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4절은요. 일종의 반론을 검토합니다. 반론. 언제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argue 할 때는 그 argue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면서 주장해야지, 반론에 가능한 반론을 검토하지 않고서 주장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토론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이 맞붙어야 이 반대 주장을 이기려고 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이것이 토론이 중요한 이유고 민주주의에서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스피노자는 지금 반론을 지금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더 돋보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반론이 뭐냐? 경험은 우리 오히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이 평화와 조화를 위해 좋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튀르크인들의 국가만큼 그 어떤 주목할 만한 변형도 없이 오래 존속한 국가가 없었고, 자,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유럽의 최대 고민이 뭐였냐면요. 오스만 제국의 침입이에요. 오늘날 터키가 있는 곳이죠. 오스만 제국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팽창할 때가 있고 또 수축할 때가 있는데, 팽창하면 왼쪽으로 유럽으로 이제 힘이 넘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동유럽과 만나게 되죠. 그럼 동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당시 유럽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에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헝가리가 사실 이제 동유럽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터키와 같은 이제 지중해 세계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투르크족이, 오스만 제국은 이교도란 말이에요. 이 이교도와 기독교 세계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맞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쪽의 지배를 받다 저쪽의 지배를 받다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이 꽤 힘이 커지면 유럽인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이른바 술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배자가 다스리는데, 그래서 강한 것 아니냐. 또 오스만 제국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유럽은 한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었나?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요, 귀족들과 제후들 간의 뭐랄까요, 그 구성 권력, 복합 권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지속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황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후들, 그래서 그 제후를 선제후라고 불렀어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다 이 말이에요. 이 선제후 7명의 선제후들의 선출에 의해서 황제가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은 바로 이 선제후들의 힘의 연합에 다름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가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독자적인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제후들의 힘에 의존해요. 또 이 선제후들은 다른 제후들의 힘에 의존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제후들은 다른 귀족들의 힘에 의존해요. 바로 이런 시스템을 봉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봉토, 건국. 땅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지위를 주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상납해서 이렇게 느슨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라고 해도 혼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후라고 해서 혼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상 귀족의 협력에 의해서 제후가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생각에 이것은 사실상 귀족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군주 국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만적이고 이런 외형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스피노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유럽의 군주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오스만 제국은 정말 강력한 술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떤 절대적 지배자가 지배하는 사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유럽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즉 제후들한테 의존하는 황제가 아니라 또 귀족들에게 의존하는 군주가 아니라 절대 군주, 이런 귀족들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그런 절대군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주장이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생겼어요. 자, 17세기에 프랑스의 왕이 누구예요?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여러분들도 다 루이 14세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심지어 명품 가방, 지갑, 상표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루이 까토르즈. 루이 까토르즈가 바로 루이 14세라는 말이에요. 몰랐어요? 루이 14세가 그 정도로 유명한 이유가 그 이전의 왕과 이후의 왕과 비교되는 절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옆나라 오스만 제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유럽에서도 그런 식의 절대 권력을 군주가 1인 군주가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이 반론에 맞서서 스피노자는 군주 국가가 오히려 오래 지속되려면 혼자서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오히려 굉장히 뭐랄까 혁명적인 획기적인 반대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론을 일단 살펴보면 오스만 제국은 어떤 주목할 만한 변형도 없이 오래 존속했다. 그리고 반대로 인민적인 또는 민주적인 국가들은 들보다 더 짧게 지속된 국가도 없었으며 그곳에서처럼 많은 반란이 일어난 국가도 없었다. 그렇죠. 민주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는 나라들에서 혼란이 많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가 훨씬 좋은 거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주주의 국가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 오히려 독재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지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 쿠데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했죠. 뭐냐면 이른바 장면 정부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는 바로 그런 혼란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했어요. 무엇이 더 좋은 거냐? 독재는 20년 동안 지속됐고 장면 정부는 1년밖에 안 지속됐다.
그러니까 독재가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재를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보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한 사람의 독재자가 훨씬 낫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평화롭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나 안보와 관련해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질적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바로 그런 식의 생각을 반박합니다. 뭐냐? 예속 상태와 야만, 고립을 평화라고 불러야 한다면 인간에게 평화보다 더 비참한 상태는 없을 것이다. 자, 자유가 유린되고 어떤 독재자의 취향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 고문도 당하고 고초를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질서와 평화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게 스피노자의 얘기예요.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확실히 더 많은 다툼과 더 쓴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리를 주인의 권리로 바꾸고 자식을 노예처럼 다루는 것이 가사경제, 가정경제에 유익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예속과 관련되는 것이다. 자,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질적 규정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판서한 거 상상 떠올려 보세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이 노예는 자기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또는 안다 하더라도 그걸 추구할 수 없어요. 주인의 지시대로만 행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파괴적이고 무엇인가 창조적인 게 나올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없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주인한테 혼나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말하라고 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말해야 되죠. 이것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상태에서도 마치 주인과 같은 독재자와 노예와 같은 신민 사이에서 이런 일들은 있어요. 우리나라 독재 시기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곳에서는 바로 이 신민들의 창조적 역량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도 없고, 결국 국가의 국력이 약해지고, 국가의 국력이 약해지면 결국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사경제에 유익하지 않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주종관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죠. 성인이 된 자식은 아버지와 동등한 성인이고, 이 성인으로 존중할 때 자식의 역량이 오히려 아버지의 역량에 덧붙여질 수 있고, 오히려 1 플러스 1이 3, 4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자식을 끊임없이 미성년자 취급하면서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하고 장사를 하는데도 대등한 사업 파트너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만 취급하면 이 1 플러스 1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1.5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사 경제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업적 배경에서 자란 스피노자, 그리고 아버지와 장사를 했던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예속과 관련된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 상태가 아니다. 평화는 영혼의 일치 또는 조화 상태다. 자, 영혼, 개개인의 영혼이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처럼 일치하는 상태. 그게 뭐냐? 조화 상태라는 거예요. 일치는 획일화가 아니라 하모니, 코디네이션, 조화 상태라는 거예요. 콘코르디아, 라틴어로는 콘코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코르디아는 여러분들 스페인의 코라손, 심장,
코르디아, 심장,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한때 있는 거. 우리 마음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한 마음이다.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평화고, 바로 그런 의미의 평화는 독재 상태에서 결코 보장될 수 없다. 그런 상태의 평화에서야말로 경제적인 역량, 사람들의 창의적인 역량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에 신민의 힘이 최대화되기 때문에 국가의 권리 역시 최대화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다만 그러한 힘을 최대화하려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해체적인 경향을 드러내지 않도록 바로 이성적 지침에 의해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국가 운영자가. 그래야 국가가 절대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강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